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할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주변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과거의 상처와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깊이 도취된 사람들, 즉 나르시시스트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마치 한 편의 비극적인 드라마처럼 나르시시스트의 삶은 정해진 7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 4-5개의 막이 오르는 동안 그들은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을 재물처럼 짓밟고 이용하며 자신만의 화려한 제국을 건설하죠.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히는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천하무적이라도 된 것처럼 그 어떤 행동도 결국에는 용서받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감정적인 학대를 저지르면서도 그 대가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4번째, 5번째 막이 서서히 내려갈 때쯤 차가운 현실이 그들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평생 외면하려 했던 진짜 업보가 마침내 도착하는 것이죠. 바로 6번째와 7번째 막, 이 마지막 장이야말로 그들이 받게 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자 진정한 심판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줄 수 있도록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관계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들의 삶의 첫 번째 막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1단계, 특권의식의 씨앗이 심기는 시기 나르시시스트의 여정은 그들이 권력을 움켜쥐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비극의 뿌리는 그들의 어린 시절, 그들의 마음밭에 어떻게 씨앗이 심기는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경우 그들의 부모는 자녀를 맹목적으로 떠받들며 아이가 결코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지 않은 페디스텔, 즉 받침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이는 그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믿으며 자라납니다. 아이의 충동적인 행동은 제지되지 않고 오히려 부추김을 받으며 겸손이라는 단어는 배울 기회조차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세상이 서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배우고 항상 그 서열의 꼭대기에 자신이 위치해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위에,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칙들보다 위에 말이죠. 그들이 실수를 저지르면 그 실수는 가볍게 덮어집니다. 그들이 누군가에게 잔인하게 굴면 그 잔인함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변명됩니다. 아이의 자존심, 즉 에고는 마치 가문의 가장 신성한 의무라도 되는 양 끊임없이 부풀려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는 대신 아무런 노력 없이도 숭배받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오직 자신에게 복종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사랑은 언제나 조건부이며 모든 것은 마치 한 편의 연극처럼 느껴집니다. 부모는 밖에서는 천사 같은 얼굴을 하다가도 집의 문이 닫히는 순간 분노를 터뜨립니다. 아이는 이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진실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벌을 가져오지만 세상을 속이는 것은 보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나이부터 가면을 쓰는데 능숙한 대가가 됩니다. 만약 아이가 정서적으로 방치되거나 학대당하는 혼란스러운 환경에 놓인다면 그들은 사랑은 실제하지 않으며 오직 힘만이 전부라는 냉혹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이 보고 겪은 것, 즉 차갑고 교활하며 감정적으로 문을 닫아버린 존재, 바로 그 모습 그대로가 되어버립니다. 이 시점에서 누군가는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까요? 라고 말이죠.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어린 시절 깊은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처럼 잔인한 사람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옳은 길 대신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과도한 칭찬 속에서 자랐든 철저히 무시당하며 자랐든 그들이 서 있는 토대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들의 진짜 자아는 버려지고 그 자리를 거짓된 자아가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사랑으로 연결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 설계된 자아 말입니다. 2단계, 거짓된 자아의 탄생 나이가 들면서 그들은 진정한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보여주기 위한 삶의 모든 것을 겁니다. 그들은 무엇이 칭찬을 받게 하는지 치밀하게 연구하고 완벽하게 모방합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은 깊숙이 묻어버리고 그 자리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계산된 반응들로 채워 넣습니다. 죄책감, 수치심, 연약함. 이 모든 인간적인 감정들은 땅속 깊이 파묻힙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의 매력, 오만함, 그리고 주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심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자아는 배경 속으로 사라지고 침묵을 강요당하며 잊혀지고 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미지 아래에 묻혀버립니다. 그들은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맞춰 자신을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미러링 행위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 됩니다. 타인을 모방하고 수많은 기술을 습득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이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자비롭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한편의 쇼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는 삶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아가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할 혹은 경험하더라도 아주 잠시 스쳐 지나갈 쾌감을 찾아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끊임없이 옮겨 다닐 뿐입니다. 3단계, 인정이라는 마약에 취하다. 이 단계에서 그들은 비로소 권력의 진짜 맛을 보게 됩니다. 연인들은 그들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고 친구들은 그들의 가면을 믿으며 스승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저 관심을 갖는 척, 감정의 깊이를 흉내내는 것만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탄과 칭찬에 완전히 중독됩니다. 칭찬은 그들에게 마약과도 같고 관심은 산소호흡기처럼 절실해집니다. 이 끊임없는 인정을 공급해주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가차없이 버려지거나 끔찍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는지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생충처럼 변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에게 의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중독적인 성향은 종종 다른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한 가지 이상의 중독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에 대한 중독이든 성적인 중독이든 혹은 약물 중독이든 그들의 공허한 내면을 채우기 위한 중독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단계, 거울놀이의 법칙. 2단계에 이르면 그들은 더 이상 타인을 한 명의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자아상이 진실이라고 끊임없이 입증받기를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라는 거울이 완벽함이 아닌 작은 흠집이라도 비춘다면, 만약 당신이 그들의 결점을 지적하거나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거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당신을 깨진 거울처럼 산산조각 내버릴 것입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파트너가 아니라 그들의 연극에 필요한 소품에 불과합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서서히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하고 그들은 점점 더 절박해집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며 한 관계에서 다른 관계로 미친 듯이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5단계, 가면의 균열. 영원할 것 같았던 가면에도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속아왔던 연인들, 친구들이 진실을 깨닫고 그들의 삶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공들여 유지해온 가짜 페르소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순간에도 그들은 결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그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지고 내면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필사적으로 새로운 인정 공급원을 찾아 헤매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낡은 수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매력이라는 포장지는 닳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같은 이야기를 재활용하고 같은 거짓말을 반복하며 아무도 자신의 가면 뒤에 생긴 수많은 균열을 알아차리지 못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6단계, 고립된 껍데기. 바로 여기서 그들의 본격적인 몰락이 시작됩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전 연인들은 그들과 더 이상 어떤 관계도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마저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그들은 점점 더 쓰라린 감정에 차고 편집증적이며 불안정해집니다. 세상은 더 이상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주지 않으며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침묵은 그들에게 가장 끔찍한 공포가 됩니다. 그들은 중독, 건강하지 못한 집착, 혹은 깊은 우울증의 나락으로 끝없이 추락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들의 중독 문제는 이 시점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그가 알코올 중독자라면 이제 거의 항상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비참한 내면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나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한 인간으로서 좋아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을 쫓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젊음을 통해 대리 만족을 느끼거나 젊은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도 젊다고 착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발달이 멈춘 상태이기에 나이에 걸맞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들은 우아하게 늙어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참하게 늙어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늙어간다는 것은 자신의 썩어가는 내면, 즉 수치심으로 가득 차고 불안정하며 평생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고 남 탓만 해온 자신의 진짜 현실과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7단계, 비참한 마지막 장. 진정한 사랑도 존경도 단 하나의 진실된 관계도 없이 늙어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지막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망가뜨린 모든 관계와 밀어냈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건강은 쇠퇴하고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이미지는 빛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최악은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극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망상에 집착한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계임에 어울려주지 않는 세상을 향해 분노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연결 대신 조종을, 진실된 사랑 대신 통제를 선택한 자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말입니다. 초반의 몇 단계는 승리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마지막 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복수보다 더 큰 벌은 바로 그들 자신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 그들이 주는 모든 고통은 결국 돌고 돌아 그 근원지로 되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그저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 당신의 무관심이야말로 그들의 거짓된 자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할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주변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과거의 상처와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깊이 도취된 사람들, 즉 나르시시스트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마치 한 편의 비극적인 드라마처럼 나르시시스트의 삶은 정해진 7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 4-5개의 막이 오르는 동안 그들은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을 재물처럼 짓밟고 이용하며 자신만의 화려한 제국을 건설하죠.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히는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천하무적이라도 된 것처럼 그 어떤 행동도 결국에는 용서받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감정적인 학대를 저지르면서도 그 대가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4번째, 5번째 막이 서서히 내려갈 때쯤 차가운 현실이 그들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평생 외면하려 했던 진짜 업보가 마침내 도착하는 것이죠. 바로 6번째와 7번째 막, 이 마지막 장이야말로 그들이 받게 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자 진정한 심판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줄 수 있도록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관계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들의 삶의 첫 번째 막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1단계, 특권의식의 씨앗이 심기는 시기 나르시시스트의 여정은 그들이 권력을 움켜쥐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비극의 뿌리는 그들의 어린 시절, 그들의 마음밭에 어떻게 씨앗이 심기는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경우 그들의 부모는 자녀를 맹목적으로 떠받들며 아이가 결코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지 않은 페디스텔, 즉 받침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이는 그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믿으며 자라납니다. 아이의 충동적인 행동은 제지되지 않고 오히려 부추김을 받으며 겸손이라는 단어는 배울 기회조차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세상이 서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배우고 항상 그 서열의 꼭대기에 자신이 위치해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위에,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칙들보다 위에 말이죠. 그들이 실수를 저지르면 그 실수는 가볍게 덮어집니다.
그들이 누군가에게 잔인하게 굴면 그 잔인함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변명됩니다. 아이의 자존심, 즉 에고는 마치 가문의 가장 신성한 의무라도 되는 양 끊임없이 부풀려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는 대신 아무런 노력 없이도 숭배받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오직 자신에게 복종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사랑은 언제나 조건부이며 모든 것은 마치 한편의 연극처럼 느껴집니다. 부모는 밖에서는 천사 같은 얼굴을 하다가도 집의 문이 닫히는 순간 분노를 터뜨립니다. 아이는 이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진실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벌을 가져오지만 세상을 속이는 것은 보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나이부터 가면을 쓰는데 능숙한 대가가 됩니다. 만약 아이가 정서적으로 방치되거나 학대당하는 혼란스러운 환경에 놓인다면 그들은 사랑은 실제하지 않으며 오직 힘만이 전부라는 냉혹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이 보고 겪은 것, 즉 차갑고 교활하며 감정적으로 문을 닫아버린 존재, 바로 그 모습 그대로가 되어버립니다. 이 시점에서 누군가는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까요? 라고 말이죠.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어린 시절 깊은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처럼 잔인한 사람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옳은 길 대신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과도한 칭찬 속에서 자랐든 철저히 무시당하며 자랐든 그들이 서 있는 토대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들의 진짜 자아는 버려지고 그 자리를 거짓된 자아가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사랑으로 연결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 설계된 자아 말입니다. 2단계, 거짓된 자아의 탄생 나이가 들면서 그들은 진정한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보여주기 위한 삶의 모든 것을 겁니다. 그들은 무엇이 칭찬을 받게 하는지 치밀하게 연구하고 완벽하게 모방합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은 깊숙이 묻어버리고 그 자리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계산된 반응들로 채워 넣습니다. 죄책감, 수치심, 연약함. 이 모든 인간적인 감정들은 땅속 깊이 파묻힙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의 매력, 오만함, 그리고 주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심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자아는 배경 속으로 사라지고 침묵을 강요당하며 잊혀지고 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미지 아래에 묻혀버립니다. 그들은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맞춰 자신을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미러링 행위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 됩니다. 타인을 모방하고 수많은 기술을 습득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이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자비롭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한편의 쇼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는 삶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아가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할 혹은 경험하더라도 아주 잠시 스쳐 지나갈 쾌감을 찾아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끊임없이 옮겨 다닐 뿐입니다. 3단계, 인정이라는 마약에 취하다. 이 단계에서 그들은 비로소 권력의 진짜 맛을 보게 됩니다. 연인들은 그들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고 친구들은 그들의 가면을 믿으며 스승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저 관심을 갖는 척, 감정의 깊이를 흉내내는 것만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탄과 칭찬에 완전히 중독됩니다. 칭찬은 그들에게 마약과도 같고 관심은 산소호흡기처럼 절실해집니다. 이 끊임없는 인정을 공급해주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가차없이 버려지거나 끔찍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는지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생충처럼 변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에게 의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중독적인 성향은 종종 다른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한 가지 이상의 중독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에 대한 중독이든 성적인 중독이든 혹은 약물 중독이든 그들의 공허한 내면을 채우기 위한 중독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단계, 거울놀이의 법칙 2단계에 이르면 그들은 더 이상 타인을 한 명의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자아상이 진실이라고 끊임없이 입증받기를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라는 거울이 완벽함이 아닌 작은 흠집이라도 비춘다면, 만약 당신이 그들의 결점을 지적하거나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거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당신을 깨진 거울처럼 산산조각 내버릴 것입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파트너가 아니라 그들의 연극에 필요한 소품에 불과합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서서히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하고 그들은 점점 더 절박해집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며 한 관계에서 다른 관계로 미친 듯이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5단계, 가면의 균열 영원할 것 같았던 가면에도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속아왔던 연인들, 친구들이 진실을 깨닫고 그들의 삶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공들여 유지해온 가짜 페르소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순간에도 그들은 결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그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지고 내면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필사적으로 새로운 인정 공급원을 찾아 헤매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낡은 수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매력이라는 포장지는 닳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같은 이야기를 재활용하고 같은 거짓말을 반복하며 아무도 자신의 가면 뒤에 생긴 수많은 균열을 알아차리지 못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6단계, 고립된 껍데기 바로 여기서 그들의 본격적인 몰락이 시작됩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전 연인들은 그들과 더 이상 어떤 관계도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마저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그들은 점점 더 쓰라린 감정에 차고 편집증적이며 불안정해집니다. 세상은 더 이상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주지 않으며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침묵은 그들에게 가장 끔찍한 공포가 됩니다. 그들은 중독, 건강하지 못한 집착, 혹은 깊은 우울증의 나락으로 끝없이 추락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들의 중독 문제는 이 시점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그가 알코올 중독자라면 이제 거의 항상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비참한 내면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나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한 인간으로서 좋아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을 쫓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젊음을 통해 대리 만족을 느끼거나 젊은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도 젊다고 착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발달이 멈춘 상태이기에 나이에 걸맞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들은 우아하게 늙어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참하게 늙어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늙어간다는 것은 자신의 썩어가는 내면, 즉 수치심으로 가득 차고 불안정하며 평생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고 남 탓만 해온 자신의 진짜 현실과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7단계, 비참한 마지막 장. 진정한 사랑도 존경도 단 하나의 진실된 관계도 없이 늙어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지막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망가뜨린 모든 관계와 밀어냈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건강은 쇠퇴하고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이미지는 빛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최악은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극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망상에 집착한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게임에 어울려주지 않는 세상을 향해 분노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연결 대신 조종을, 진실된 사랑 대신 통제를 선택한 자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말입니다. 초반의 몇 단계는 승리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마지막 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복수보다 더 큰 벌은 바로 그들 자신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 그들이 주는 모든 고통은 결국 돌고 돌아 그 근원지로 되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그저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 당신의 무관심이야말로 그들의 거짓된 자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할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주변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과거의 상처와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깊이 도취된 사람들, 즉 나르시시스트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마치 한 편의 비극적인 드라마처럼 나르시시스트의 삶은 정해진 7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 4-5개의 막이 오르는 동안 그들은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을 재물처럼 짓밟고 이용하며 자신만의 화려한 제국을 건설하죠.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히는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천하무적이라도 된 것처럼 그 어떤 행동도 결국에는 용서받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감정적인 학대를 저지르면서도 그 대가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4번째, 5번째 막이 서서히 내려갈 때쯤 차가운 현실이 그들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평생 외면하려 했던 진짜 업보가 마침내 도착하는 것이죠. 바로 6번째와 7번째 막, 이 마지막 장이야말로
그들이 받게 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자 진정한 심판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줄 수 있도록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관계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들의 삶의 첫 번째 막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1단계, 특권의식의 씨앗이 심기는 시기. 나르시시스트의 여정은 그들이 권력을 움켜쥐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비극의 뿌리는 그들의 어린 시절, 그들의 마음밭에 어떻게 씨앗이 심기는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경우 그들의 부모는 자녀를 맹목적으로 떠받들며 아이가 결코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지 않은 페디스텔, 즉 받침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이는 그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믿으며 자라납니다. 아이의 충동적인 행동은 제지되지 않고 오히려 부추김을 받으며 겸손이라는 단어는 배울 기회조차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세상이 서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배우고 항상 그 서열의 꼭대기에 자신이 위치해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위에,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칙들보다 위에 말이죠. 그들이 실수를 저지르면 그 실수는 가볍게 덮어집니다. 그들이 누군가에게 잔인하게 굴면 그 잔인함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변명됩니다. 아이의 자존심, 즉 에고는 마치 가문의 가장 신성한 의무라도 되는 양 끊임없이 부풀려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는 대신 아무런 노력 없이도 숭배받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오직 자신에게 복종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사랑은 언제나 조건부이며 모든 것은 마치 한 편의 연극처럼 느껴집니다. 부모는 밖에서는 천사 같은 얼굴을 하다가도 집의 문이 닫히는 순간 분노를 터뜨립니다. 아이는 이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진실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벌을 가져오지만 세상을 속이는 것은 보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나이부터 가면을 쓰는데 능숙한 대가가 됩니다. 만약 아이가 정서적으로 방치되거나 학대당하는 혼란스러운 환경에 놓인다면 그들은 사랑은 실제하지 않으며 오직 힘만이 전부라는 냉혹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이 보고 겪은 것, 즉 차갑고 교활하며 감정적으로 문을 닫아버린 존재, 바로 그 모습 그대로가 되어버립니다. 이 시점에서 누군가는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까요? 라고 말이죠.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어린 시절 깊은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처럼 잔인한 사람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옳은 길 대신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과도한 칭찬 속에서 자랐든 철저히 무시당하며 자랐든 그들이 서 있는 토대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들의 진짜 자아는 버려지고 그 자리를 거짓된 자아가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사랑으로 연결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 설계된 자아 말입니다. 2단계, 거짓된 자아의 탄생 나이가 들면서 그들은 진정한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보여주기 위한 삶의 모든 것을 겁니다. 그들은 무엇이 칭찬을 받게 하는지 치밀하게 연구하고 완벽하게 모방합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은 깊숙이 묻어버리고 그 자리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계산된 반응들로 채워넣습니다. 죄책감, 수치심, 연약함. 이 모든 인간적인 감정들은 땅속 깊이 파묻힙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의 매력, 오만함, 그리고 주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심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자아는 배경 속으로 사라지고 침묵을 강요당하며 잊혀지고 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미지 아래에 묻혀버립니다. 그들은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맞춰 자신을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미러링 행위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 됩니다. 타인을 모방하고 수많은 기술을 습득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이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자비롭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한편의 쇼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는 삶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아가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할 혹은 경험하더라도 아주 잠시 스쳐 지나갈 쾌감을 찾아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끊임없이 옮겨 다닐 뿐입니다. 3단계, 인정이라는 마약에 취하다. 이 단계에서 그들은 비로소 권력의 진짜 맛을 보게 됩니다. 연인들은 그들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고 친구들은 그들의 가면을 믿으며 스승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저 관심을 갖는 척, 감정의 깊이를 흉내내는 것만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탄과 칭찬에 완전히 중독됩니다. 칭찬은 그들에게 마약과도 같고 관심은 산소호흡기처럼 절실해집니다. 이 끊임없는 인정을 공급해주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가차없이 버려지거나 끔찍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는지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생충처럼 변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에게 의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중독적인 성향은 종종 다른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한 가지 이상의 중독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에 대한 중독이든 성적인 중독이든 혹은 약물 중독이든 그들의 공허한 내면을 채우기 위한 중독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단계, 거울놀이의 법칙. 2단계에 이르면 그들은 더 이상 타인을 한 명의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자아상이 진실이라고 끊임없이 입증받기를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라는 거울이 완벽함이 아닌 작은 흠집이라도 비춘다면, 만약 당신이 그들의 결점을 지적하거나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거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당신을 깨진 거울처럼 산산조각 내버릴 것입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파트너가 아니라 그들의 연극에 필요한 소품에 불과합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서서히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하고 그들은 점점 더 절박해집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며 한 관계에서 다른 관계로 미친 듯이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5단계, 가면의 균열. 영원할 것 같았던 가면에도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속아왔던 연인들, 친구들이 진실을 깨닫고 그들의 삶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공들여 유지해온 가짜 페르소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순간에도 그들은 결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그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지고 내면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필사적으로 새로운 인정 공급원을 찾아 헤매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낡은 수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매력이라는 포장지는 닳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같은 이야기를 재활용하고 같은 거짓말을 반복하며 아무도 자신의 가면 뒤에 생긴 수많은 균열을 알아차리지 못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6단계, 고립된 껍데기. 바로 여기서 그들의 본격적인 몰락이 시작됩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전 연인들은 그들과 더 이상 어떤 관계도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마저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그들은 점점 더 쓰라린 감정에 차고 편집증적이며 불안정해집니다. 세상은 더 이상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주지 않으며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침묵은 그들에게 가장 끔찍한 공포가 됩니다. 그들은 중독, 건강하지 못한 집착, 혹은 깊은 우울증의 나락으로 끝없이 추락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들의 중독 문제는 이 시점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그가 알코올 중독자라면 이제 거의 항상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비참한 내면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나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한 인간으로서 좋아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을 쫓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젊음을 통해 대리 만족을 느끼거나 젊은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도 젊다고 착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발달이 멈춘 상태이기에 나이에 걸맞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들은 우아하게 늙어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참하게 늙어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늙어간다는 것은 자신의 썩어가는 내면, 즉 수치심으로 가득 차고 불안정하며 평생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고 남 탓만 해온 자신의 진짜 현실과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7단계, 비참한 마지막 장. 진정한 사랑도 존경도 단 하나의 진실된 관계도 없이 늙어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지막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망가뜨린 모든 관계와 밀어냈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건강은 쇠퇴하고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이미지는 빛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최악은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극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망상에 집착한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게임에 어울려주지 않는 세상을 향해 분노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연결 대신 조종을, 진실된 사랑 대신 통제를 선택한 자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말입니다. 초반의 몇 단계는 승리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마지막 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복수보다 더 큰 벌은 바로 그들 자신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 그들이 주는 모든 고통은 결국 돌고 돌아 그 근원지로 되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그저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 당신의 무관심이야말로 그들의 거짓된 자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할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주변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과거의 상처와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깊이 도취된 사람들, 즉 나르시시스트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마치 한 편의 비극적인 드라마처럼 나르시시스트의 삶은 정해진 7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 4-5개의 막이 오르는 동안 그들은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을 재물처럼 짓밟고 이용하며 자신만의 화려한 제국을 건설하죠.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히는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천하무적이라도 된 것처럼 그 어떤 행동도 결국에는 용서받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감정적인 학대를 저지르면서도 그 대가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4번째, 5번째 막이 서서히 내려갈 때쯤 차가운 현실이 그들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평생 외면하려 했던 진짜 업보가 마침내 도착하는 것이죠. 바로 6번째와 7번째 막, 이 마지막 장이야말로 그들이 받게 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자 진정한 심판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줄 수 있도록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관계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들의 삶의 첫 번째 막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1단계, 특권의식의 씨앗이 심기는 시기 나르시시스트의 여정은 그들이 권력을 움켜쥐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비극의 뿌리는 그들의 어린 시절, 그들의 마음밭에 어떻게 씨앗이 심기는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경우 그들의 부모는 자녀를 맹목적으로 떠받들며 아이가 결코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지 않은 페디스텔, 즉 받침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이는 그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믿으며 자라납니다. 아이의 충동적인 행동은 제지되지 않고 오히려 부추김을 받으며 겸손이라는 단어는 배울 기회조차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세상이 서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배우고 항상 그 서열의 꼭대기에 자신이 위치해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위에,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칙들보다 위에 말이죠. 그들이 실수를 저지르면 그 실수는 가볍게 덮어집니다. 그들이 누군가에게 잔인하게 굴면 그 잔인함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변명됩니다. 아이의 자존심, 즉 에고는 마치 가문의 가장 신성한 의무라도 되는 양 끊임없이 부풀려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는 대신 아무런 노력 없이도 숭배받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오직 자신에게 복종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사랑은 언제나 조건부이며 모든 것은 마치 한 편의 연극처럼 느껴집니다. 부모는 밖에서는 천사 같은 얼굴을 하다가도 집의 문이 닫히는 순간 분노를 터뜨립니다. 아이는 이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진실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벌을 가져오지만 세상을 속이는 것은 보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나이부터 가면을 쓰는데 능숙한 대가가 됩니다. 만약 아이가 정서적으로 방치되거나 학대당하는 혼란스러운 환경에 놓인다면 그들은 사랑은 실제하지 않으며 오직 힘만이 전부라는 냉혹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이 보고 겪은 것, 즉 차갑고 교활하며 감정적으로 문을 닫아버린 존재, 바로 그 모습 그대로가 되어버립니다. 이 시점에서 누군가는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까요? 라고 말이죠.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어린 시절 깊은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처럼 잔인한 사람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옳은 길 대신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과도한 칭찬 속에서 자랐든 철저히 무시당하며 자랐든 그들이 서 있는 토대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들의 진짜 자아는 버려지고 그 자리를 거짓된 자아가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사랑으로 연결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 설계된 자아 말입니다. 2단계, 거짓된 자아의 탄생 나이가 들면서 그들은 진정한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보여주기 위한 삶의 모든 것을 겁니다. 그들은 무엇이 칭찬을 받게 하는지 치밀하게 연구하고 완벽하게 모방합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은 깊숙이 묻어버리고 그 자리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계산된 반응들로 채워 넣습니다. 죄책감, 수치심, 연약함. 이 모든 인간적인 감정들은 땅속 깊이 파묻힙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의 매력, 오만함, 그리고 주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심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자아는 배경 속으로 사라지고 침묵을 강요당하며 잊혀지고 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미지 아래에 묻혀버립니다. 그들은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맞춰 자신을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미러링 행위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 됩니다. 타인을 모방하고 수많은 기술을 습득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이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자비롭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한편의 쇼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는 삶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아가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할 혹은 경험하더라도 아주 잠시 스쳐 지나갈 쾌감을 찾아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끊임없이 옮겨 다닐 뿐입니다. 3단계, 인정이라는 마약에 취하다. 이 단계에서 그들은 비로소 권력의 진짜 맛을 보게 됩니다. 연인들은 그들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고 친구들은 그들의 가면을 믿으며 스승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저 관심을 갖는 척 감정의 깊이를 흉내내는 것만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탄과 칭찬에 완전히 중독됩니다. 칭찬은 그들에게 마약과도 같고 관심은 산소호흡기처럼 절실해집니다. 이 끊임없는 인정을 공급해주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가차없이 버려지거나 끔찍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는지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생충처럼 변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에게 의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중독적인 성향은 종종 다른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한 가지 이상의 중독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에 대한 중독이든 성적인 중독이든 혹은 약물 중독이든 그들의 공허한 내면을 채우기 위한 중독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단계, 거울놀이의 법칙. 2단계에 이르면 그들은 더 이상 타인을 한 명의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자아상이 진실이라고 끊임없이 입증받기를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라는 거울이 완벽함이 아닌 작은 흠집이라도 비춘다면, 만약 당신이 그들의 결점을 지적하거나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거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당신을 깨진 거울처럼 산산조각 내버릴 것입니다.